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자유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이 과연 북한의 간첩인가? 정말 끔찍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치 대수롭지 않은 듯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우리 대한민국의 처참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이 문재인이 지난 2018년에 판문점 그 회담으로 북한 김정은을 만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러한 문재인의 간첩설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일어나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8년 그 10월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미국의 저명한 그 동아시아 전문가 보든 창 그 변호사님이 그분의 그 트위터 문자를 통해서 문재인은 그 김정은의 간첩일 수가 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렇게 간주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주장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난 4년 동안 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문재인이 행한 그 모든 대북관계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공산주의자 내지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그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언동, 행동 등이 그러한 그 의혹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켜 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공산화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 국가 별난 집단의 간첩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혹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국가 비상사태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일과도 같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자유우파 애국 열사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 한 차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재인 파탄퇴 국민모임의 문영위원장 노재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역전에 우리 대한민국 해군 전단장 북한 선단을 격침시키신 예비역 해군 제동님 심동보 장군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도 서울, 부산, 전국 각지를 왕래하시면서 중국 반역 세력 척결에 못마치고 계시는 우리 김성진 교수님 또 나오셨습니다. 정의 사회를 바라는 이 중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워낙 어지럽다 보니까 교수가 이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해당 분야 연구는 못하고 이렇게 늘 나라 돌아가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게 비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시고 문화방송의 카메라 출동 담당 명언론인이신 이상로 프리덤 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 오늘 그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 표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식부터
차례가 오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파탄퇴 파면 탄핵 퇴진 국민모임 서울시 위원장 최정희 위원장님 잠시 지금 자리를 비웠습니다만은 다음으로는 우리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도민연대 이성학 사무총장님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은 과연 북한 김정은의 간첩일까? 매우 중대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대담을 이제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요즘 그 유튜브 방송으로 그 충격적인 송출 내용을 송출하고 있는 돈팍 TV 유튜브의 이창국 대표의 문재인 간첩에 관한 신랄한 그런 그 보도 내용을 잠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그 편집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지도가 있대요. 아주 구독자 수가 엄청 많답니다. 일본 충격 보도. 문재인이죠. 대통령은 씨발놈 간첩 새끼. 자, 영상에 이미 돈박TV에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 내용 그대로 제가 국가정보원에 위에 앞부분에 신고 내용 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까지 다 있고 그렇게 신고했는데도 체포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아마 북한 고위 간부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하나자 잡지에 실린 원본인가 봐요. 원본. 딱 털이 맞죠, 그죠? 자, 국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니까 반드시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깨어나고 알게끔, 그리고 애국운동도 딴 거 없어요. 백날 딴 거 외쳐도 소용없어요. 문재인 새끼, 간첩 새끼, 빨리 국가정보원하고 경찰청 체포해라. 이렇게 떠들어요. 돈박TV 이창국 대표가 신고했는데 빨리 체포해라.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떠들어요. 딴 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새끼가 간첩으로 체포되면 자동적으로 석방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엉뚱한 걸 하고 있냐고 다. 정광 목사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국민 여러분? 예? 제가 이 내용 이렇게 해갖고서 고발 신고 보냈는데도 체포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만약에 이 영상 보면은 내가 항상 돈박TV에 보라고 내가 증거 보라고서는 다 그렇게 보냈죠. 신고. 경찰청도 마찬가지와 안보수사팀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빨리 체포하세요. 안 그랬다면 당신네들 다 고발해. 진짜 다음 정부에. 나는 한다면 해. 뭐든지. 나는 내가 친구한테 말했던 아는 선배한테 말했던 뭐든 간에 내가 한 말은 공연 콘서트도 내가 주최할 거다 그러면 나는 내가 입으로 뱉은 말은 다 실천 다 한다니까요. 다 해왔어. 알았어요? 나는 당신네들 신고 고발한다면 한다니까. 간첩 여적 똑같은 여적죄로 봐야 되는 거야. 자, 국민 여러분, 영상 널리 전파시켜 주세요. 반드시. 아셨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영상 딱 이거를 켰을 때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제발 좀. 자, 지금 3분이 시청하고 계시는데 귀하들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카톡, 카스토리, 밴드, 페이스북, 그 다음에 다음 카페, 다음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런데 마구 올리세요.
아셨죠? 대한민국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험합니다. 끊겠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 2021년 5월 4일 현재 시간 오전 8시 8시 23분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보내세요. 네. 이 돈팍 TV라고 하는 이 유튜브가 매우 벌써 뭐 한 수개월 전부터 이 유튜브로 계속 송출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 돈팍 TV의 이창국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그 대중 잡지 월간지 하나다 2019년 그 10월호에 게재된 그 기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간첩 의혹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문재인을 간첩으로 고발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외의 월간지 내용 하나를 가지고 문재인이 간첩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처지에 있지는 않다고 보겠어요. 저도 이 하나다라는 잡지를 입수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그 서점에는 한국에서 지금 현재 그 수입한 곳에서 품절이 됐고 아마존 그 책 주문에 지금 한 몇십 건이 남아 있다. 그래서 주문을 해서 방금 지금 우송을 했다고 지금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실물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대중 월간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 이외에 대통령 문재인이가 저질러 온 저간의 그 말과 행동들 그런 것이 간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평소에 느끼시고 또 접하신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우리 자유우파의 지도자님들의 대담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김성진 대표님께서 이 간첩죄의 뭐 성격이라든지 뭐 이와 관련된 그 문재인의 저간의 언동 뭐 이런 데 관해서 평소에 그 보시는 시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진 교수님. 네, 그 일단 문재인이 간첩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간첩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지난번에 전광훈 목사가 요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재판에 회부돼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문재인은 간첩이라 했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무죄라고 그렇게 선고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간첩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간첩 이상으로 그러니까 간첩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채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북한에 이롭게 하는 여적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뭐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 USB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지만 USB에 담겨 있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그것을 국민적 합의 없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넘겨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간첩이 아이가 간첩이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늘 모든 것이 한 말 한 말이 전부 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첩 여부에 관계없이 여적죄인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간첩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간첩 혐의, 간첩이라는 말을 들어도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최고 전선의 최앞에서 지켜야 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행태로 보면은 간첩 아니냐, 누가 봐도 간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간첩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보다도 최근에 와서 지난 한 달 전이었죠. 2021년 4월 3일 날 그 제주도 그 4.3 사태의 즈음에서 그 문재인이 그 이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미래를 생각해서 뭐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으로 미화를 하고 그 폭동을 진압한 사람들을 군경을 오히려 폭력 행사자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간첩이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뿐만 아니에요. 2021년 4월 3일 날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노총에서 무슨 주장을 했느냐 하면 미국의 4.3의 책임을 묻고 정명운동에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 4.3 이 제주 폭동을 4.3 민중항쟁 73주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민주노총에서 말하는 정명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늘 해온 것처럼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언어 도당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민주당이라든지 좌파 계열의 사회단체나 정치 집단이 해온 말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들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정명운동의 대상입니다. 이름이 명과 실이 달라요.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자가 인권을 오히려 압살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자들, 교육감들, 교육부 장관 이런 자들이 거꾸로 교육을 망치고 거짓과 진실을 가려서 거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따끔한 심판을 해야 되는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가 거짓말의 명수다. 이게 말이나 될 법입니까? 한 말입니까? 이게 바로 정명운동이다. 정명 다른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끝없이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한다면 요것을 이게 간첩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명운동의 첫 번째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이 그럴듯한 말로써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런 용어 혼란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따질 것은 따지고 그 다음에 이것의 시정을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이름이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주를 해치는 자들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민주 유공자입니까? 이 이름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반민주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자들인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자들이 오히려 민주유공자다. 이거야말로 정명운동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다른 분들 연사들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다른 화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민노총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노총이라는 이 단체는 명백한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그 강령이라든지 또 지난 그 이른바 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울 때 했던 그런 그 광화문 일대에서의 그 행동들, 뭐 그 깃발 속에 보게 되면은 뭐 사회주의가 답이다 등등 뭐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리고 북한에 영합하는 그런 언행들을 뭐 한 번 두 번 해온 것이 아니죠. 과거가 아니라 현재 현행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체계 하에서 저들은 당장 잡아서 참 극형에 해당하는 이런 그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공공연히 이런 것이 방치되고 있는 자체가 바로 문재인이가 북한의 이 북한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그 일전에 우리 문재인 파탄퇴 국민 모임에서 문재인이의 그 간첩 혐의에 대해서 그 규탄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 좀 내용을 좀 그대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네. 예, 제가 지금 그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을 그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살인자를 그냥 그 범법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그 understatement, 아주 그 적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김성진 그 교수님도 갈파하셨듯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공산화하려는 전체 그 종북주의자들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이 하는 것,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 그 파괴를 보면 첫 번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국 70주년 얼마나 정말 귀한 그런 이벤트가 귀한 해고 정말 귀한 여러 행사가 있고 정말 축제 해여야 됐는데 2018년 우리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0원입니다. 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국민 대행진 퍼레이드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50 재헌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50선거를 기리는 그런 세미나도 국회에서 가졌고, 이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들의 주머니와 노력을 들여서 건국 70주년을 기렸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은 임시정부를 오히려 기리면서 정말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임시정부가 한두 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임시정부가 있는데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를 만들어서 광화문 광장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3도 역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왜곡, 새빨간 거짓말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을 정말 왜곡하고 미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다 아시다시피 이 4.3 희생자들을 그 사람들을 5.18 희생자들처럼 국가 돈으로 이 사람들을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2의 대한민국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런 그 집단으로 만들 것이라는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말 근간인 삼권 분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수 씨와 또 박병석 국회의장 한 통속이 되어서 김명수는 우선 4.15 부정선거 125건의 부정선거에 대한 고소 전혀 다루고 있지 않고 법정 시한인 6개월을 2배나 넘겨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은 대한민국이 남북 연방이 되는 전 단계로 어떤 내각제라든가 또는 이원 집정부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국가를 공격하는, 국채를 공격하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행정부 문재인과 국회의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 그리고 사법부의 대한민국의 법을 다 짓밟는 김명수 이 3자가 삼권 분립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으로 보낸 사드를 1년이 넘게 미국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한미 관계를 정말 힘들게 하면서 1년 이상 끌다가 겨우 설치를 했고 아직까지도 사드의 완전한 풀 세트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협정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력을 다 와해시키는 그런 협정을 맺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알듯이 화살머리 고지에서 바로 북한이 우리 남침하기에 너무나 좋게 화살머리 고지 있는데 도로를 만들었고, 또 정말 전쟁을 방지하는 그런 GP 북한의 전쟁 징후를 제일 먼저 감지해서 우리 군에 바로 대응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방지, 정말 평화를 위한 포스트를 문재인이 다 부시고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예, 그랬고 또 우리 군인들에게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간첩들이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군에 핸드폰을 주어갖고 군에서 쉽게 군사시설 사진을 찍고 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내기 좋게 그렇게 했고, 또 최근에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 장병들의 식사를 볼 때 교도소 죄수들 식사보다 못하다,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군을 정말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기 측의 어떤 사람을 그쪽에 배치해서 그 사람이 이 군을 또 상대로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빼가는 어떤 이런 고리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군을 무시하고, 또 하나는 좌파 종북 세력들이 어떤 돈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도 보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전 폐기, 너무나 멀쩡한 정말 몇천억을 들여서 다시 쓸 수 있게 다 해놓은 새 원전 월성 1호기를 폐기하고 우리의 원전 정책을 다 혼란시켜서 우리의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게 하고, 오히려 환경에 나쁜 태양광 이런 것들, 또 석탄을 북한에서 수입해갖고 화력 발전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에 역행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드는데 거기다 또 하나 경제적인 정말 그 대단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주도 성장이라고 그랬고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모든 그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했는데 더 큰 공격은 바로 우리 경제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을 두 번이나 구속하면서 그 삼성의 어떤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뭐 경제, 뭐 사회, 뭐 법률, 뭐 외교, 국방 전방위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말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고 바로 실시하는 그런 정말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주적 중에 하나인데 지금 휴전 중인 우리의 적인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그런 친중을 넘어서서 중국에 아첨하고 중국에 굴종하는 그런 우리 국민 정서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또 한국신문이 많이 보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을 퍼서 공산국가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무슨 캄보디아의 유적 발굴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면들. 그리고 또 많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월북 작가 이런 한국에서 그동안은 조명을 받지 못한 이런 월북 작가들의 작품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전시하고 이분들에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런 전방위에 걸쳐서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다시 사례는 또 계속해서 네.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또 저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네. 문재인이가 해온 그런 간첩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은행들은 뭐 너무나 지난 4년 동안에 쌓이고 쌓였죠. 아까 우리 김성진 교수님 말씀하신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의 도보다리에서 정치불명의 USB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적의 괴수에게 비밀 문서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뭐 그건 명백히 우리가 국민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건 뭐 간첩이 숙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남북 회담이라는 것은 오늘날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의 수계도 만나가지고 교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 국제 헌법학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통치권의 행사를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적죄에 해당하는 형법을 갖다가 무시한다든가 방공법, 국가보안법을 무시한다든지 헌법을 짓밟는다든지 이런 거를 뭐 통치행위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구나 지난번에 고든창 변호사가 문재인이가 간첩일 수 있다고 얘기한 그분의 일련의 연설들을 보게 되면요. 첫째로 문재인은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대변하는 은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면은 이 지난번 우리 5월 10일입니까? 미국의 하원 청문회에서 인권 청문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특히 그 2018년에 그 헌법을 개정하는데 자유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북한 체제에 대한민국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뭐 상식적인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오늘날 북한 동포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를 비난을 못하게 지금 은근히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탈북한 자유를 찾아와서 탈북한 동포들이 북한을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니 그건 김정은이가 할 행동, 그거 바로 그건 간첩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또 뭐 이 서울 시내에서 친북 단체는 활동이 자유로운 반면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단체들이 그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을 규제를 한다든지 이건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의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이런 거를 그 고든창 변호사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박상학 그 대표가 이 문재인을 그 여적죄 혐의로 형법에 그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그것을 그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우리 진성호 그 유튜버 TV의 그 보도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한번 좀 준비해 주시죠. 북한운동연합 대표. 지금 이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법입니다. 자, 미국 의회가 상하원이 합동으로 청문회를 열고 이 법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압살한 그런 장본인으로 지금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민주화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어버리려는 것인지, 자, 그동안 민주화 세력이니 뭐니 운동권이냐는 사람들 우리의 피로 지금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 거꾸로 이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뒤에는 친북 인사들이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지 김정은, 김여정 이 남매의 지시를 받는 청와대인지 구별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의 자유를 전파하려고 하는 박상학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최 전 회장은 북한과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지 정보가 많은 대북전단을 못 날리게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주는 것이다. 법리검토를 거쳐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이적죄 그리고 여적죄, 자, 이런 혐의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이 없음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내려서 직권 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박상학 대표는 말합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의 편지를 보내는 국민을 감방에 쳐넣으려 하느냐. 내가 3년 감방에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들어가도 모자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역에 대해선 지난 15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단 한 명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느냐. 국민을 핑계로 궤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은 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면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그거는 북한의 그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우리가 떳떳한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면 저들이 도발할지 모른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반역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박상학 대표는 계속 더 많이 더 자주 대북전단이 사랑하는 2천만 동포에게 자유의 희망 소식지로 날아갈 것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국민에게 야만적인 짓을 하면 그때는 백주대낮에 정식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박상학 대표는 전단을 보낸 뒤에 그 다음에 공표했습니다. 자, 지금 박상학 대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별명은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자,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DMZ 비무장지대 인접 경기 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6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0일에는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번 주 또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보인 박상학 대표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지금 기가 죽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놀림거리가 된 문재인 정권의 이 반헌법적 법안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의 융단 84제곱미터, 정말 시원한 109제곱미터, 이 자유화의 독립 하나포렌하에서 언론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청정 주차장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펫프렌즈 오늘 그 카페도 박상학 우리 대표와 집, 그최 대표라고는 런드리 카페도 최대지 우리 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을 로봇 말하는데요. 배송이 되는 그 두 우리 분이 집까지. 같이 그 중앙 그 대검에 오늘 그 문재인을 그 여적죄 혐의로 고발한 그 여적죄 혐의의 취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 북한 자유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보낸 그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이를 갖다가 이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했다고 거꾸로 처벌을 한다면은 그거는 김정은이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 체제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 활동을 갖다가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일반 이적죄와 여적죄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적죄로 고소를 했는데 우리 심동보 제동님 그 참 늘 이렇게 배울 때 정말 그 감회가 참 새로워집니다만은 그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산같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북괴군이 함정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전단장으로 그놈들하고 맞서가지고 그 전단을 격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재인의 이런 공산 이제 이 간첩 혐의라든가 또 이 좌파 극렬 세력의 종북 친북적인 행동들에 소름을 끼치는 것은 그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정면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6.25 전쟁이지요. 우리 심동보 제동님은 사느냐 죽느냐,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그 전선에서 싸우신 분입니다. 간첩이 도대체 뭔가? 우리 심제동님 한번 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예,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박상학 북한 자유 북한 운동연합 그 대표거든요. 박상학 대표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법적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했다는 것은 소위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이 행급상의 여적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량은 사형밖에 없답니다. 사형.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형법에서 제일 엄한 벌을 내리는 게 그 여적죄입니다.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게 김여정이가 작년 6월 4일에 처음에 그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이게 착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이 되고요.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 의회에서는 4월 15일 날 대북전단 그 청문회까지 열렸단 말이에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데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그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이 전단범죄급을 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대북 전단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한 게 그 트루스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투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상륙작전 하지 않습니까? 상륙작전은 뭐 적지에다가 우리의 상륙군을 그 투사하는 거거든요. 투사해서 이제 그 역공을 펼치는 건데,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쏜다든가 포를 쏜다, 이게 전부 다 무력 투사의 뭐 소위 파워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파워 프로젝션. 근데 이거는 대북 전단 같은 거는 사실 투사라 이게 사실 파워, 그러니까 트루스 프로젝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북한이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전당 이 풍선 날아가는 거 가지고 종이 쪼가라고 뭐 기껏해야 그 물품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USB라든가 뭐 라면이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이것도 보내잖아요. 그런 물품 작전이라고 그래요, 군사용으로. 그리고 전단 보내는 거를 군사용으로는 전단 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북한이 그렇게 민감하느냐? 거기에서 그 전략적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단이 들어가면은 북한 체제 자체가 김정은 가짜 리더십에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략적 용어로 전략적 중심이라 그래요. 근데 그 무게중자, 전략적 중심이라는 말은 그게 와해되면은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없어진다는 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면은 김정은 가짜 세습 독재 리더십입니다. 이거는 완전 북한 주민들한테 뭐 솔방울을 가지고 뭐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등 이렇게 전부 우상해 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 날조를 해가지고 그 리더십 자체를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엉터리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삐라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쏘갔네. 김정은이가 김정은 우리 장군님이 우리는 뭐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내보다 못한 놈이네. 이거 순 엉터리네. 완전 거짓말쟁이네. 우리를 속였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네. 우리한테 완전히 자유도 없이 이렇게 진짜 노예 생활을 시켰네. 이렇게 각성하는 순간에 그 리더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 리더십이 무너지면은 김정은도 그 세습 독재 체제도 와야 되고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전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2002년에서 2003년 2년간 그 합동참모본부에 초대 정보작전과장을 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과장을 창설을 해서 제가 초대 과장을 했는데요. 그 안에 이 소위 전단 작전이라든가 물품 작전, 그다음에 사이버전, 뭐 전자전, 뭐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요. 한 9개 기능이.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 10월 3일 한미 보수연합 때 K10회 그래서 제가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왕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미국 시사지에 기고 요청이 와서 이 주제로 또 제가 그 기고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많이 이 개념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단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북한은 막으려고 그러고 문재인 정권은 법을 만들어서 김정일 한미법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거를 왜 그렇게 금지시키는 그 이유가 그걸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문재인은 간첩 아닌가? 저 사람이 간첩 아니고 어떻게 저런 그거를 말을 하지? 저렇게 정책을 추구를 하지? 이거는 간첩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문재인이라는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앞서서 여러분께서 간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대북 전단금지법이 굉장히 핫 이슈인데, 이거는 북한 노예 정급 방치법입니다. 방치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의해서 북한은 통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 영토고, 헌법상. 어? 그 헌법상 책무를 대통령이 앞서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저는요, 이 문제는, 끝까지 이걸 박상학 대표하고 뭐 같이 힘을 합치든지, 어떤 식으로 이거 주장을 펼치려고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 이거 대북 전단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북한 핵 문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판문점 선언을 내면서 1년 내에 북한 핵 폐기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완전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폐기는커녕 더 고도화되고 더 늘어났잖아요. 핵 위협이.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대북 전단을 비롯해서 대북 사실투사, 사실만 알려줘도요 북한 체제 무너져요. 그리고 이걸 하면요 북한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핵무기 가지고 체제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체제 옹호 수단이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그렇게 기를 쏘고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고 그 협박을 하는 것이, 자기 김정은 체제를 지키려는 게 핵무기만한 그 수단이 없거든. 왜냐면 재래식 무기는요 완전히 전면전 수행 능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워낙 노후화되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러니까 재래식 전쟁으로 가지고는 우리하고 맞붙어 싸울 때는 승산이 없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소위 비대칭 무기, 소위 그러니까 핵무기라든가 화학생물학 무기, 이걸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핵무기인데 이걸 가지고 효과를 계속 돈독히 가지고 오로지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반인도 범죄 집단 수괴가, 아니 세계 패권국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김정은이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를 자기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대북 전단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공세적 대북 사실 투사를 하면은 핵무기 가지고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먼저. 그래서 핵무기를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주장하는데 우리가 핵 무장을 해야 된다, 뭐 핵 공포의 핵 균형을 유지, 뭐 여러 가지 핵 논리가 있는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대북 사실 투사만 제대로 해도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을 자유화시켜 가지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명시된 우리 북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아닌가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 의혹을 받는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리고 간첩이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그 다음에 톰 렌토스 지난번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스파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 그것도 제시칼리라는 킨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그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사실이 아니든 사실이든 그 자체가 이미 공론화돼 가지고 그러나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리고 간첩 같은 대통령을 뽑은 결과가 지금 나라가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 꼴이. 예? 사분오열돼 가지고 말이죠. 그 세계 10위권의 근사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진이 됐냐 이 말이야. 아까 뭐 4.3 사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올림픽에서 말이죠. 통일당 사건의 그 간첩을 해가지고 수십 년 행을 살다가 넣은 신용복이를 가장 존경한다는 말까지 나옵니까? 진짜 망조죠, 망조. 그리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월남 공산의 주범인 그 수계 호찌민을 또 존경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고
자유월남이 폐망해가지고 공산에 대한 것을 희열을 느꼈다? 그 본인 그 운명이라는 자서전에 그거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작자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결론을 내겠는데요. 정말 다음 대통령 똑바로 뽑아야 됩니다. 예, 정말 신중하게 봐.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요. 그렇게 사상적으로 간첩으로까지 의심받는 대통령이 너무 대한민국 절단 나는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린 국민 여러분께서 잘 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또 국민의힘이든 또는 뭐 어떤 누구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뭐 계속 매일다시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여론조사 노는 그 대통령 후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낱마처럼 얽혀 있는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완전히 복원시킬 만한 사람이 저는 안 보여요. 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오래 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5선, 6선 뭐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무슨 희망을 줬으며 무슨 해서 자기들 그 정치적 기득권만 지키는데 해라는 됐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이에요. 희망 없어요. 차라리 참신한 때묻지 않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국가 간에 투출하고 대북 간에 투출하고 진짜 국민들이 좀 제발 불안하지 않게 예?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을 번영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야죠. 아니 지금 무슨 뭐 나폴레옹이 뭐 정치 경쟁이 많아서 프랑스를 재건시키고 말이죠. 반불 동맹을 전부 다 그 나폴레옹이 제압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전성기를 만들었습니까? 뭐 나폴레옹이 정치가입니까? 육군 대위 출신이 맞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황제까지 됐지 않습니까? 물론 뭐 쿠데타를 했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금년도 나폴레옹 탄신 200주년 해가지고 프랑스 대통령도 앵발리 때 저도 가봤는데요. 나폴레옹 무덤이 앵발리 때 있는데 그 군사박물관에 그 참배하는 게 좀 나왔잖아요. 그만큼 정치 안 한 사람도 정말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고 올바른 그 식견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국가를 똑바로 사명감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국민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죠. 문재인 같은 간첩으로까지 의심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다시 놓으면 대한민국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름을 제가 또 그분들 명예도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데는 후보 중에요. 정말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다시 세울 만한 리더는 제 눈에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없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 눈을 부릅뜨고 다음 지도자감, 대통령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동구 지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그 전투에서 적을 격심시키신 장군님의 그 시각은 좀 정말 신랄하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동포들의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특히 이해란 박사님 같은 분은 바로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라는 행위가 지금 우리 신재동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저들의 밑둥우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그런 공격인데 이거를 못하게 했으니 이거는 바로 문재인이가 바로 간첩이 돼도 12번 되어야 할 일이다. 아마 그런 주장을 하시고 이 대북 전단 금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유우방으로부터 고립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런 박사님하고 점심 때 같이 있었는데요. 말씀인 즉슨 대북 전단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대요. 그렇게 금지를 했는데도 북한의 항해도 하고 강원도 지역의 북한군 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지금 완전히 굉장히 동요가 엄청 심하답니다. 완전히 지금 전단을 막
계곡이나 산에 떨어진 걸 주워 보고 계속 지금 각성이 된 거예요. 각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쏘갔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 무장 봉기 조짐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 일부 떨어지는 걸 보고도 그렇게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일에 예를 들면 말이죠. 이라크전 때 그랬거든요. 이라크 바그다드에 그 전단이 미군이 날린 저 삐라가 눈처럼 내렸다래, 눈처럼. 예. 그래서 이라크전이요. 제가 그 이라크전 분석을 해가지고 합참의장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 교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이라든가 파괴 없이 아주 빨리 그 조기에 종결됐어요. 이라크전이. 왜 그랬느냐? 이라크군이 그 전단을 보고 또는 정보작전 이야기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이라크군 장군들한테 막 메시지를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후세인한테 너무 쏘았다 등등 해서 전쟁이 개전되기 전에 이미 이라크군이요 저항 의지가 말살됐답니다. 군이 그 작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방어를 하고 반격을 하고 뭐 공세를 전환해서 하는데 최종 그거는 진짜 저항하지 말살이에요. 적의 저항 의지가 말살되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왜? 저항을 안 하는데 뭐 총 쏘고 뭐 포 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데 총 한 발 안 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군의 저항 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 트루스 프로젝션, 대북 사실투사, 전당 같은 게요. 근데 신재동님, 근데요, 그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군인들이 저항 의지가 그 의지를 상실을 해서 그 이라크가 그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일반 군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김정은 이 최고위층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 쓰는 그 무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트루스 프로젝션 그 사실을 투사하는 것이 그 북한의 그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조금만 더 그 좀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 출범 초기에 하연과 분노 등등 하고 막 그냥 무력 시위를 엄청 했잖아요. 항모 전단이 뭐 3개나 막 동시에 전개되고 뭐 해가지고 대단했는데 북한이 완전히 쫄았죠. 왜? 잘못하면 뭐 정밀 타격해서 뭐 김정은 참수 작전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냥 김정은을 제거한다. 그걸 공포를 준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물리적으로 제가 참수되고 뭐 폭격을 받아가 죽는 거 전에 북한 주민들에서 죽는다니까요. 이게 대북 사실 투사가 제대로 일어나면은 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장군이라는 놈이 우리를 이렇게 쏘기가지고 우리를 쌩모싱을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저놈을 그냥 죽여야 되겠다 하면요. 봉기가 일어나요, 봉기가. 그래서 북한 주민에 의해서 미군의 폭격에서 죽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에서 돈 맞아 죽든지 뭐 한다니까요. 그 공포가 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이 전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핵을 빨리 버리라. 아니면 우리가 전단을 보내서 북한 주민들을 깨워서 당신을 북한 주민들 손으로 죽이겠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손에서 죽는 것보다는 네, 비핵화를 해라. 빨리 포기해서 살려달라. 항복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트럼프 때도 그랬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경제 지원 해주겠다. 핵 포기하는 게 딱 성결이 되면은 경제 지원 해줘가지고 완전 계획 개방시켜가지고 최소한 중국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전 군사적으로 통합해서 자유통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원 단계에서 급작하게 통일이 됐을 때는 상당히 우리 쪽에도 부담이 많잖아요. 너무 격차가 심해가 한 40배 이상 차이 나는 국력 차이를 예산으로 집어여도 그게 한도가 있거든요.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을 근접시켜서 동수독처럼 동수독이 통일될 때는 한
3대1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국력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45대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상태는 굉장히 이거 너무 그 급격한 변화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접시켜서 통일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계획 개방 시켜가지고 김정은 뭐 살려주고 대신에 우리 말 똑바로 해라. 그리고 체제를 계속 이제 이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냥 결과적으로 자유통일을 해서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저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이 대북전단을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정성선 TV에 보게 되면은 박상학 씨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금지를 무시하고 보냈던 그 대북 전단이 바로 그 평양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김정은이 지휘상이 그렇게 노발대발했다 그런 소식이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동님의 말씀 들어보면은 이 대북 전단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참 어떤 면에서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김정은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인가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역으로 이것을 금지시킨 행위라는 것은 얼마나 중차된 중죄에 중대역죄에 해당하는가가 드러나는 것 같구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우리 좀 기다리시는 우리 연사님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잠시 애국 뮤즈 여성 애국 가수님 요새 김영선 가수님이 가요를 개작을 해가지고 이 문재인 반역을 풍자하는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듣고 대화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는 늘고 국민들 아우성치네. 백신은 구해오지 않고 K방역 자랑만 하네. 저상점들 일찍 닫고 바람만 들려오는데 언제 백신 구하려나. 거리엔 찬바람 부네. 화이자 바람이련가. 고관들 맞는 백신인가.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기다리는 화이자. 그대 이름은 백신 백신 백신. 큰 소리 항상 치는 허풍. 그대 이름은 백신 백신 백신. 전 국민 울려놓는 백신. 그렇게 K방역 자랑 국민들 속여왔지만 힘없는 노인 서민들은 백신만 기다리건만. 아직도 구하지 못해도 큰 소리만 뻥뻥 치네. 언제 백신 구하려나. 국민들 걱정은 느네. 화이자 제대로 없어. 지들만 맞는 백신인가.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기다리는 화이자. 그대 이름은 백신 백신 백신. 큰 소리 항상 치는 허풍. 그대 이름은 백신 백신 백신.
국민 울려놓는 백신 전 국민 울려놓는 백신 전 국민 울려놓는 백신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신천지와 8.15 집회입니다. 우한폐렴 초기 대깨문들이 동원이 돼서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 토착 외구, 일배충, 보수 꼴통이라면서 병에 걸린 국민들을 악마 취급했고 이에 맞서 싸우는 문재앙을 성자로 둔갑시켰습니다.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을 했었지만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그 나라의 역량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작년 7월부터 백신 확보에 온갖 공을 들였는데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다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확보한 백신마저도 선진국들은 쓰지 않는 성능 낮은 백신입니다. 자신들의 적폐를 덮고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일본을 욕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문재인 탓입니다. 일본은 제재 없이 프리하게 생활을 했고 벌써 국민들이 맞을 2회분 백신까지 구매해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야 혈전이 생기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들여와서 지난주는 하루 2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광우병 때 단 한 명의 생명도 꺼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을 선동하며 생명파리 촛불을 들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요?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104명, 1년이면 1,500명이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 백신 안 맞고도 1,5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식 인권입니다.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대중을 선동해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우리나라 좌파들입니다.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개 돼지냐 하며 선동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부패한 모습만 하나 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요. K방역이라는 건 결국 감염 예상자를 사회적 왕따로 몰아서 꼼짝 못하게 만든 국가의 폭력이었을 뿐입니다. 해서 그렇게 자랑을 해도 그 어느 나라도 따라하지 않았지요. 야외에서 하는 집회 결사 자유는 10명 이상은 절대 위험하다며 막고 있지만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랜드는 바글바글 하더군요. 며칠 전 백화점 식품관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도 복지부 방역 담당은 백화점은 기계식 환기시설이라서 괜찮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정은경 자신도 어제 집단 면역 형성은 없다고 실토를 하더군요. 결국 독감처럼 개인적 선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법 비리를 덮느라 세월을 다 보낸 백신 무능, 허풍쟁이 문재인은 결국 교도소가 답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잘 들으세요.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오세훈 당신이라는 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선 애국 뉴스, 김영선 TV 그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 절절한 그런 풍자의 개사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잠시 이 화제를 조금 돌려서 우선 그 우리 이상로 대표님 지금 그 4.15 부정선거를 위해서 정말 그 몸이 으스러져라 현장에서 부딪혀서 뛰시고 계시는 우리 이상로 TV의 이상로 대표님, 최근에 그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포착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15가 아니라 4.7 재보궐선거입니다. 4.7 재보궐선거와 관련되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전수조사를 했는가 하면 사전투표에는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투표하는 겁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는 우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55개의 그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55개 선거구. 그러면 55개 선거구에서 사람들이 다 딴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55개 선거도 다른 쪽에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많이 보내고 어떤 데는 적게 저번에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낸 것과 보낸 우편 등기편 수와 받은 등기편 수는 똑같아야 합니다. 이퀄이 돼야 되는 것이죠. 55개에서 보냈으니까 그게 55개에서 각각 흩어졌으면 다시 55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개의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떻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가 하면 당신의 선거구에서 바깥으로 보낸 투표수와 받은 투표수를 공개해달라. 바깥으로 보낸 투표와 받은 투표를. 그래서 55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타 지역으로 발송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수신한 게 1100통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타 지역 55개가 타 지역으로 발송한 게 34만 2225통인데 타 지역에서 자기가 받은 게 34만 3325통 1100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도 않은 1100통이라고 하면 우편 투표가 더 받은 겁니다. 아무도 1100표를 더 보낸 데가 없어요. 근데 1100표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증명을 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정확하게 당신의 예를 들어서 서울 예를 들어 양천구가 있었으니까 양천구 선거관리 당신들은 당신에서 보낸 투표가 몇 장이고 당신들이 받은 투표가 몇 장이냐는 걸 55개 선거구에 다 보냈고 다 받았습니다. 합계를 내니까 보낸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거예요. 1100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00통은 누군가가 가짜로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1100통이라고 하는 이 투표지를 사전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기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쇄가 아닙니다. 사전 투표는 주민등록을 내면 그저 현장에서 인쇄해주는 사전투표 발급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발급기를 갖고 있는 곳은 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발급기가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10표를 부풀렸으니까 빼야지라고 우리에게 그 부풀린 거를 빼서 우리에게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각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냈고 정확하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아니냐?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다면 자기가 부풀렸으면 우리가 이제 정보기청은 뺐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걸리지를 못하랍니까? 그러니까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되지 않았다. 이 숫자는 이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왔다는 게 제 추론입니다. 지금 노정희 위원장한테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방송 끝나면 쓸 겁니다. 저는 이게 노정희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번 부정선거에 노정희 당신이 지시했는가를 밝혀라. 딱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이번 부정선거에 당신이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지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라 하는 게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보낼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속보니까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째인가요? 그 뉴스타운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출산에 관한 의혹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북해군 장교였다, 포로였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 나이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6년생, 뭐 54년생이냐, 뭐 52년생이냐, 뭐 서울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북한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를 고소해라. 그러니까 뉴스타운 얘기입니다. 뉴스타운과 조우석 그리고 윤월 스님을 고소해라. 그런데 고소를 안 해요. 고소 안 합니다. 저도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윤월 스님 고소하세요라고 하는데 고소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출산에 관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운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원전을 폐쇄하는 일입니다. 원전을 폐쇄하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책을 쓰는데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 정도의 물리학 상식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콜롬비아 대학인가 그게 교양 과목입니다. 교양 과목 이름이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그게 교양 강좌의 이 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핵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100% 핵무기를 만들 꿈을 가지고 있다.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언제든지 핵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갖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왜냐? 핵발전소에서 기술만 있으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 연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핵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과 근본적인 자재를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 문재인이. 이런 글을 저 말고도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전단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 남질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뺏기고 아까 심재동님처럼 정말 애국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범죄하고는 다릅니다. 여적죄와 또 간첩죄와 기타의 다른 돈을 받았다. 이거하고는 죄의 조목이 다른 겁니다. 과연 문재인이가 여기서 내려오려고 그럴까? 자기가 내년 3월 9일에 권좌에서 순순히 내려올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오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저 사람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태도의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퇴임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뭔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분권형 내각제일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심재동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음번 대통령을 뽑을 땐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2017년 대선 때 그 홍준표 대표하고 토론했잖아요. 그때 나왔잖아요. 월망이 패망했을 때, 월망이 미국이 그 월망에서 철수할 때 희열을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 표를 찍어준 거죠. 우리 국민 정말 이번에는 제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대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 우리 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을 안 하는 방법. 그것은 내각제로 가는 방법입니다. 분권의 내각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큽니다. 어차피 부정선거 하다가 걸려서 감옥 가나, 부정선거를 못해서 정권을 뺏겨서 감옥 가나, 감옥 가는 게 마찬가지라면 부정선거를 하는 것이 훨씬 경제학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파 후보를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우파 후보가 스스로 분열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안 하거나, 둘째, 부정선거를 하거나,
셋째 우파 후보를 붙는다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줘야 할 집단이 언론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조중동, KBS, MBC 같은 거대한 집단인데 이 집단은 언론 집단은 이 세 가지를 막아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앞서서 자기들의 이해가 우리 신문사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이해 득실을 따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자세는 우리 스스로가 막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병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무시네. 주무시네. 좀 요거 조금 아까 드린 말씀 조금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좀 보완을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상로 대표님 말씀하신 그 원자로 관련 이 부분은 국민들이 대부분은 좀 그 현실에 대해서 조금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중요한 것은 중수로기 때문입니다. 중수로 원자로가 우리나라에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4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 월성 1호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중수로 원자로의 첫 번째인데 세계의 중수로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10개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럼 10개 나라 대부분이 다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난 동안에 그 중수로를 통해서 이 핵원료가 될 수 있는 그 핵 폐기물이 제가 알기로는 1000톤이 아니야 1톤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1톤인데 핵무기를 한 개 만들려면 5kg이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2000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중수로 원자로를 계속 가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핵 보유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제가 기억으로는 7천억 원이죠. 7천억 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왜 이거를 무리를 해가면서 그것도 한밤중에 산자부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거 자료 파일까지 없애가면서 이거를 조기 폐쇄를 했느냐. 저는 이거야말로 여적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여적죄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뭐 아무리 부정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강력하게 핵 무장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건 몇 개월 이내에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수로의 계속 확보입니다. 중수로 원전을 계속 돌리고 그럼으로 해서 프루토늄을 추출해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이걸 막느냐는 거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여적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름, 이 탈원전이라는 이 빛 좋은 개살구, 이 간판 하에서 핵무기 원료를 없애나가는 것. 그 탈원전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사실은 탈원전이 아니라 우리의 핵무장을 스스로 해제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 아닙니까? 노태우가
이것이 결정적인 잘못을 한 거죠. 왜 그 당시에 이런 거에 섣불리 해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이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정치적인 그리고 이 반국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바른 정명운동이 필요하다. 탈원전이 아니라 이거는 핵무장을 가능성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여도 될까요? 조금 미안합니다. 조금 네네. 지금 제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이 탈원전 일을 문재인이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일방적으로 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것을 한 것이야말로 가장 천인공노할 그런 반역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엄중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매우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이승학 대표님, 이제 우리 총장님, 제주 4.3 그 사태 당시에 우리 국방경비대와 구연대 남로당 뿌락치와의 그 관계, 매우 중요한 당시에 남로당의 공작에 해당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묘사해 우리 이승학 총장님이 되살려 가지고 국민들의 제시하는 데에는 그만한 정말로 그 중대한 그런 문재인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학 대표님, 총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세요. 네, 됐습니다. 마이크 됐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4.3 진실규명도민연대 사무총장 이승학입니다. 저희 뒤에 있는 흑백 사진은 1948년 5월 15일 제주도에 파견된 미 고문관 너치 대위가 11년대 국방경비대 장교와 함께 작전 지도를 펴놓고 남로당 반란군 진압 작전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방경비대와 제9연대 남로당 뿌락치 관계입니다. 제주도 모슬포 주둔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향토방위 임무를 띠고 1개 대대 규모의 육군 제9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9연대 1차 모병 시에 고승옥, 문덕호, 정두만, 류경대 등 4명을 뿌락치로 입대시켰습니다. 이들 중 고승옥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으로 4.3 사건 당일에는 영창수감으로 무장폭동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고승옥은 1948년 6월 18일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에 연루될 기미를 보이자 상사 계급으로 일행 7명과 함께 칼빈 소총 1정과 구구식 소총 7정을 휴대 탈영하여 남로당 반란군에 가담하였습니다. 그 후 남로당 반란군 4대 사령관이 되었으나 6.25 한국전쟁 때 젊은 빨치산들에게 인민재판에 붙여 처형당했습니다. 제9연대 상사 문덕호는 6월 초순 구구식 소총 1정을 가지고 탈영하여 남로당 반란군에 합류했습니다. 4.3 사건 직전 3월 15일에 남로당 지도원 오르구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무장 반격에 관한 지시와 아울러 국방경비대 뿌락치는 제주도당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이번이 무장 반격에 이것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된다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4.3 사건 폭동일 날 제주도에 있는 감찰청과 제1구 경찰서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데 폭동이 주력인 모슬포 주둔 국방경비대 제9연대 1개 대대가 동원되지 않았는데 이는 제주도당이 지시를 받은 하사관 뿌락치인 고승옥 상사가
출동 계획을 설명하고 구연대 병력 동원을 요청하자 장교 뿌락친 문상길 중위가 중앙당이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병력 동원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남로당이 군 뿌락치는 중앙당 직속이 장교 조직과 지방당 직속이 하사관 조직 등 이중으로 조직되어 있어 남로당 제주도당에 경비대 동원에 관한 보고를 한 것은 장교 뿌락치가 아니라 사병 뿌락치인 고승욱 하사관이었습니다. 문상길은 조선 경비사관학교 3기생으로 졸업한 그는 입대 전부터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4.3 사건 당시 제주도 주둔 제9연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문상길은 포섭된 남로당 군인 세포를 지켜 제9연대장 이치업이 점심 식사에 극약을 넣어 이치업 소령은 도립병원에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 군정은 국방경비대에게 출동을 내리면서 5연대 2대대를 제주도로 내려보냈습니다. 경비대 1개 대대가 제주에 증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9연대 남로당 뿌락치 문상길 중위는 남로당 제주군사 총책 김달삼에게 긴급 연락을 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4월 20일경 문상길은 제9연대 사병 남로당 세포책 고승옥이 연락으로 김달삼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김달삼은 문상길에게 국방경비대도 4.3 폭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상길은 국방경비대의 세포는 중앙 직속이므로 제주도당의 지시에 복종할 수 없으나 행동이 통일을 위하여 밀접한 정보 교환, 최대한의 무기 공급, 인민유격대 원조 부대로서의 탈출병 추진, 교양 자료의 배포 등의 문제에 이견이 일치를 보았고 더욱이 최후 단계에는 총궐기하여 인민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제9연대는 경비사령부로부터 4월 17일 출동명령을 받고 제주 4.3 사건 진압작전 중 문상길은 출동 반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제9연대가 작전을 실시할 시에는 작전 계획이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누설되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4월 중순에는 남로당 장교 뿌락친 문상길 중위는 구구식 소총 사정을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제공하였으며 오율균 소령은 4월 20일부터 5월 18일경까지 약 1개월 정도 제주도에 있으면서 남로당 반란군과 내통하고 카빈총 탄알 1600발, 또 김일령 연대장은 카빈총 탄알 15발을 제공키도 있습니다. 또 반란군 진압 출동을 회피하였으며 김달삼과 김익렬 간의 회합을 주선하였고 5월 10일에는 김달삼과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5월 17일에 남로당 반란군에게 소총, 애만총 2정, 카빈총 2정, 7탄 2243발을 공급하였습니다. 4월 30일 김일령 연대장은 남로당 반란군 군사총책 김달삼을 만나 비승국상을 벌였으나 협상안이 미 군정이 승인을 받지 못하고 하산하는 주민에게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5월 5일에 제주에서 열린 최고위급 대책회의에서 김일령 연대장과 조병욱 경무부장과 충돌하여 협상은 무산됩니다. 5월 20일에는 문상길 중위 지시로 9연대 1대대에서 통신대의 최모 상사 인솔라에 하사관 11명과 병사 30명 등 41명이 각각 구구식 총기 일전식을 실탄 14,000발을 휴대하고 차량으로 집단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당직 사령인 제3중대장 문상길은 병사들이 탈영 사실을 알고는 새벽녘에 비상을 걸었으나 민원 점검만 했을 뿐이고 적극적인 탈영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5월 6일 날 박진경 중령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통일부 프락치에 의해 남로당에 즉각 전달되었습니다. 5월 10일 총선거 날에는
제주읍에서 제주도당 대표로서 품책 김달산, 조직체 김양근 임명과 북방경비대 측에서는 오일견 대대장 및 부관, 구연대 정보관 이일락 소위 등 3명이 합하여 5명이 비밀 회합하여 정보 교환, 적극 추진, 특히 반동이 거두 박진경 연대장을 숙청 암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박진경 연대장이 부임 4일 만에 숙청 암살 계획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에 제11연대 본부에 입체한 그의 숙소 침대에서 모슬포 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이생병 손선호 하사에 의해 애만총으로 저격당했습니다. 문상길 중위가 사형되기까지 입을 다물고 관련 남로당원들을 풀지 않았으므로 공산주의자 오일균 소령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일균을 감싸기 위해서 직접 암살에 관계한 자만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3 역사 기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실제 있었던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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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승학 총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역사 속에 옹고이지신이라고 그러나요?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이 문재인이가 저러한 정말 반대한민국 간첩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국군이 저렇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국군 속에 지금 이승학 우리 총장이 말씀하신 당시에 불확시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개탄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간첩 이용을 받는 이 비참한 비상시국 속에서 정말 각성하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지만은 이 오늘 자담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진 교수님 혹시 마무리 한 말씀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추정위원장님은 다음 기회에 또 하시고 저보다 최정희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말씀하시죠. 마이크 꺼졌어요. 네, 미국이요. 그 옛날에 그 6.25 때도 소련은 그 북한을 그 엄청나게 그 무장시켜갖고 남침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오히려 무기를 주지 않고 그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그 행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하고 비핵화를 협의를 한다? 저는 이게 너무나 그 나이브한 발상이라고 보고 진작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핵무장하는 쪽으로 갔었어야 됐지 않나.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1시간 한 40여 분 이상 흘렀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애국 열사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동보 제동님, 또 우리 김성진 대표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이승학 총장님, 이상로 우리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너무나 유명한 얘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티우 베트남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나중에 공산화되고 나니까 그자가 바로 베트콩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져서 정말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문재인이가 과연 간첩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계시다면 다 스스로 답변을 내리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재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이제 한 10여 개월 뒤로 다가온 이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이루어야만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22차 화상대회 문재인 민주당 심판 국민걸개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태극 FM 유튜브 방송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차 화상걸개대회는 역시 한 주일 후에
5월 20일 오후 8시 계속되겠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반역 행동을 단호히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시는 애국 국민들 여러분께 또 이 시청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우리 박수 한번 치므로 오늘 대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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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